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 대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방음터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공사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년 특사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역대 최대 수준인 킬로와트 시당 13.1원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 4,000원 정도 오르는 셈인데 2분기 이후에도 오를 수 있어 서민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중국 내에서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간하고 중국에서 온 입국자의 코로나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또 새해 방역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올해로 그 효력이 사라지는 민생 관련 일몰 법안에 대해 여야가 아직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했던 국회 풍경이 연말까지 거듭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어느 때보다 더 복합적이고 어려운 도전이 예고된 내년을 앞두고 정치권의 과제를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20분쯤 전부터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이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제보가 보도국에 쏟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네, 확인 결과 이 미확인 비행체는 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로 드러났습니다. 이 국방부는 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YTN에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저녁 6시 10분쯤 무렵입니다. 무려 20분여 동안 이 YTN에만 영상과 사진이 1000건 이상 제보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비행체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로 드러났습니다. 이 국방부는 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해당 비행체는 이 발사체 시험 과정에서 생긴 섬광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 발사 위치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 등에도 이 저녁 6시 무렵부터 이 관련 신고가 쇄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 예고, 즉 통보 없이 미확인 비행체가 발견되면서 이 시민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 서울과 경기, 강원 등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이 같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 부산과 충북 등에서도 이 같은 미확인 비행체가 보인다는 내용이 줄을 이었는데요. 일부 일본 등에서도 이 비행체를 봤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비행체는 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국방부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당 비행체는 발사체 시험 과정에서 생긴 이 섬광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발사 위치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보 없이 미확인 비행체가 발견되면서 이 시민들의 제보 등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YTN에만 20분 동안 영상과 사진 등이 1000건 이상 이어졌는데요. 이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습니다. 또 이 부산과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미확인 비행체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해외인 이 일본에서도 이 비행체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도 목격담과 함께 사진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보 당시 시민들은 상당히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하늘에서 무지갯빛 연기가 보인다거나 비행체 수백 발이 보인다는 내용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밤하늘에 강한 빛이 하늘 위로 치솟는 모양새여서 많은 시민들이 놀란 마음에 제보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YTN에만 20분 동안 이 영상과 사진 등이 1000건 이상 제보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확인 결과 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로 드러났습니다. 이 국방부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해당 비행체는 이 발사체 시험 과정에서 생긴 섬광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발사 위치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 등에도 이 저녁 6시 무렵부터 이 관련 신고가 쇄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통보 없이 미확인 비행체가 발견되고 포착되면서 놀란 시민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이 같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부산과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미확인 비행체가 보인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일본 등에서도 이 비행체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비행체는 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보 당시 이 시민들은 이 하늘에서 강한 빛이 보인다, 무지갯빛 연기가 보인다 등 다양한 놀란 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비행체 수백 발이 보인다는 내용 등도 있었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 SNS 등에서도 목격담과 함께 사진 등이 잇따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큰 인명피해가 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의 진상을 다시 짚어보고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보혜경 기자가 화재 사고가 어떻게 순식간에 확산했는지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3차로에 세워둔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미 터널 안은 트럭에서 내뿜는 연기로 자욱합니다. 운전석은 마치 용광로처럼 불길이 집어삼켰습니다. 오, 뜨거워.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부기왕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50분쯤. 터널을 달리던 5톤짜리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불이 터널 안 방음벽으로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화재 발생 20여 분 만인 오후 2시 11분. 소방당국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자 10분 뒤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때 현장은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불덩이를 피해야 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불꽃이 튀어서 이쪽 주변으로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만약에 바람이 이쪽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 그러면 거의 대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방당국이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 20여 분. 이후 남긴 상흔은 처참했습니다.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0여 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다쳤습니다. 전체 터널 830m 가운데 70%가 타버렸고 다급히 대피하며 몸만 빠져나간 차량 40여 대는 새까맣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트럭기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차량 조수석 아래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차를 3차로에 댄 뒤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설명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전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번 화재처럼 천장에선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터널 안에 연기가 가득 차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량으로 이동해서 신속히 빠져나가고 어려우면 과감히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고 피해가 유독 컸던 이유는 터널의 갇힌 구조 때문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터널의 플라스틱 자재는 불덩어리로 바뀌어 뚝뚝 떨어졌고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터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빠른 대피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터널에 연기가 가득 차면 시야가 차단돼 탈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차량 이동이 낫습니다. 이때 창문을 모두 닫고 불의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앞뒤로 꽉 막혀 있을 경우 차량이 오히려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을 버리고 터널 밖으로 신속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시동은 꺼야 하고 자동차 키는 반드시 차량 안에 둬야 합니다. 빠져나갈 때는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합니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우면 벽 쪽으로부터 벽을 짚으며 이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 밖으로 나와서 가장자리로 간 다음에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최단거리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방 등을 머리 위로 올려 떨어지는 잔해로부터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의 방음 터널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공사는 전면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곳은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 소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참사가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방음터널 55곳을 전수조사하고 화재에 취약한 공사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는 방음터널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되는 아크릴 소재 방음터널은 전면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내화성 도료나 방화보드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터널 상부가 열리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 대피와 구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크릴 소재 방음터널 화재는 앞서 2020년과 21년에도 있었지만 새벽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방음판이 가연성 재질이면 화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2016년부터 전문 연구기관에서 아크릴 소재를 배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비용 등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태만으로 기준이 미비했던 것을 이번에 철저히 기준을 마련하고 이 부분들이 전국의 화재 위험 시설들에 적용되도록. 원 장관은 문제 해결이 미뤄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안전과 관련한 계획을 앞당겨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회는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이른바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연말을 맞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에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언제 임시국회를 소집할지를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말이면 일몰을 맞는 법률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기업 특별 연장 근로를,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게 시급하다고 각각 다투면서 틈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노동시장 대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수습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연장근로제에 관해서는 실태를 좀 알아보고 적극 협조했으면. 정부 여당의 목리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일몰 법안 처리는 물론 북한의 최근 무인기 도발 등 안보 현안의 국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선 다음 달 곧장 임시국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공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제안에 성남 FC 의혹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 반발하면서 설 연휴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으로 제안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고 선언한 사람이 면책 특권과 방탄 벼슬로 보호받으려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2차례 청문회를 마치면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 생각이 다릅니다. 야권에선 유족들 얘기를 듣는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국민이 납득해야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과 약속을 어긴 채 일몰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민생 현장도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당장 논의를 언제 어떻게 이어갈지 새해에도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는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엔 답이 없었습니다. 사과하신 적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발음한다고 보면 될까요?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지난 28일 0시부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사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 번영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은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이 가득 메웠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등 옛 친이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친이계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지만 실제 위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습니다. 여야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부숴버린 민주주의의 토대를 화해와 포용을 바탕으로 바로 세울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온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미납된 벌금 82억 원부터 납부하십시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병원 퇴원 뒤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먼저 찾았고 자택 복귀 과정에서 사면 복권 반대 시위나 지지자들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해가 바뀌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경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본인이 연루된 수사와 재판만 최소 5건인데 사법 리스크는 새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대장동 수사가 정중동에 들어간 사이 이재명 대표를 가장 먼저 찌른 건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자 서면 답변만 받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수사받다 숨진 대장동 실무자를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새해 재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이 대표도 법정에 서야 하는데 여당에선 벌써 선거비 반환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이런.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론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때도 특혜가 있었고 이 대표가 승인했다고 군부를 떼더니 김용, 정진상 두 최측근을 잇따라 구속 기소했습니다. 뒤늦게 폭로에 나선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대선 경선 자금을 챙기거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약속받고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을 100번 넘게 적은 검찰은 이제 이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김만배 씨의 자해로 변수도 생겼지만 빈틈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메우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기업의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축구단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인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기업의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같은 기관에 출연금을 내게 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죄입니다. 이 밖에도 속도는 더디지만 과거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을 향한 수사도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걸 다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뭐 힘든 건 사실이죠. 네. 이 대표에게 새해는 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두 분을 처음 모셨습니다만 네.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 뉴스가 있는 저녁에 올해로서는 이제 마지막 이 정치권 대담 순서여서요. 지난 한 해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도 올 한 해 정말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고 역시 정권 교체가 돼서 용산 시대에 이제 막을 연 게 이제 큰 뉴스였다고 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첫 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희들로서는 국정 운영 첫 해에 우리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앞으로의 철학, 원칙을 보여줬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북핵으로 대표되는 북한에 대한 그 자세,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회복, 또 경제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됐던 전 정권의 잔재를 없애고 또 산업으로서는 원전 산업을 정상화시키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윤석열 정부의 원칙과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였다. 거기에다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보여준 법치주의 확립, 이것도 역시 윤석열 정부의 원칙을 잘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칙과 비전을 보여준 한 해였다라고 요약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야 입장에 따라서는 뭐 이 아쉬움과 보람 있었던 점 뭐 교차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기대를 받고 뭐 근소한 차이지만 당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산 시대를 연 것부터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서 첫 출발부터가 저는 대단히 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는 문제가 너무나 즉흥적이었고 너무나 독단적이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첫 출발이 많이 꼬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또 혹은 부인, 장모 이것과 관련된 수사와 우리 야권에 쏟아지고 있는 수사와는 엄청난 차이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단행했었던 사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과 철학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뭐 이 모든 공정과 상식 문제 이전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비전과 철학을 느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전과 철학이라고 하는 게 법치는 어떤 대통령이든 또 그 누구든 뭐 국민 한 사람이건 누구나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철학일 수는 없죠. 그런데 뭐 외교 문제, 또 안보 문제, 또 재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대통령으로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혀 보이지 못했었던 그런 첫 1년이 아니었던가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과 철학을 오히려 느낄 수 없었다. 이게 굉장히 상반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도 이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그 좀 이 각 입장이 이렇게 대립되는 모습은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여야 양쪽에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갈등적인 이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모습을 저희가 이제 익히 보았던 부분이기도 해서요. 이 분야별로 좀 더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소통 관련해서는 이 새 정부의 윤석열 정부가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실 이제 용산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풍경이기도 했죠. 출근길에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약식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지금 뭐 중단된 상태이고 재개가 될지는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해외 순방 중 그 발언과 관련해서 언론사와 이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소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또는 대통령의 그 소통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컸고 또 매일 대통령과 대화하는 언론 또는 매일 정책을 설명하는 대통령 아주 취지와 의도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대통령께서
이게 물론 뭐 정제되지 못한 이 언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는 조율되지 못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 이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은 그걸 상시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좀 저희들 문제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조금 기자회견을 좀 자주 한다든지 그 정책에 대한 설명 이런 방식으로 좀 재개가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 이렇게 그 도어 스태핑을 하는 것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시된 여러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을 종합을 해서 그중에서 어떤 정책을 취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오히려 국정에 좀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도어 스태핑 방식보다는 좀 더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약식 기자회견보다는 좀 더 정제된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또 자주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뭐 거기에 약식 기자회견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헬기 타러 가면서 보통 이렇게 잠깐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지방에 출장을 가신다든지 이럴 때 잠깐씩 하는 그렇게 섞어서 하는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예. 물론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정제되지 않은 언어, 그다음에 내용적인 불충분함 이런 것들은 있었죠. 그렇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된 과정에서 소동이 있었고요. 저는 그 마치 그 울고 싶자 뺨 때린 격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긍정적으로 잘했던 내용이 도어 스태핑인데 그것마저도 본인의 준비 부족이랄지 이런 걸로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그만두게 됐는데요. 설사 기자회견을 뭐 한다고 할지라도 이 앞전에 제가 그 관련된 기자회견을 좀 봤었는데 예전 그 정부 그 대통령들이 했던 기자회견과는 너무 좀 달라서 관련돼서 민감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장관들이 다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사전에 또 그 조율을 하고 리허설하고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얼마만큼 진솔한 기자회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간에 저는 그 대통령이 보이는 언론관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법치를 강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 편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대통령의 언론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뭐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은 아까 그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사전 조율됐다거나 리허설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모든 언론에서 밝혀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아까 그 울고 싶은 때 뺨 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민주당에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중단하니까 이제는 또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의원님마다 뭐 의견은 좀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이 민주당 의원께서 오히려 이 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 취지와 그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점이 좀 이채롭군요. 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죠. 새해 첫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대신에 이제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해요. 아마 이제 이 생중계가 될 모양인데 보통 이제 연초에는 그 대통령이 이 취재진 앞에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한 해의 이제 국정운영 계획을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1월 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메시지와 생각을 담은 그런 신년사를 발표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대통령마다 역대 정권마다 신년에 신년사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먼저 일단 신년사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내년 한 해 동안에 그 국정 전반에 대한 그 구상도 밝히시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는 게 이런 과정을 좀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기자회견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부처별 업무 보고를 지금 국민들께 공개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세세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준비된 원고를 일단은 낭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마 그럴 가능성은 높죠. 네,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담아야 될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대처하겠다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그 세 가지 개혁 과제를 얘기했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개혁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야당은 또 거기에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 왜 필요한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또 야당까지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신년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1월 1일 신년사는 대통령이 준비한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이고 기자회견도 뭐 이후에 뭐 추가로 이제 계획할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상황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신년사가 됐건 기자회견이 됐건 그 형식에 대해서 굳이 뭐 그 어떤 뭐 비판을 한다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신년사를 하시고 또 뭐 관련돼서 기자회견도 곧 뭐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년사에 우리가 예상하기를 주요하게 담길 거다라고 예상하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소위 말하는 세 가지 개혁인데요. 물론 그것만을 너무 앞세우는 것은 내년의 경제 환경이나 우리의 안보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좀 풍성하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중요한 문제고 또 대통령이 주요 화두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권을 했었던 전 정권인데 이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정말 매끄럽게 또 긴 호흡을 보고 해결했느냐. 저희도 그러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왜 어렵냐면 10년, 2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정도 묵혀있는 문제입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여야가 됐건 또 계층별이 됐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할 때 어느 일방을 적으로 규정한다거나 또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죠. 민노총과 전교조라고 하는 어떤 그 적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과격하게 어떤 규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이 개혁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은 급한 것은 제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는 개혁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개혁 뭐 저희 그 야당도 충분히 함께 협조하고 또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만큼은 정말로 폭넓게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마무리를 마무리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도 사실 못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어받아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정말 우리 국회는 또는 우리 정부는 우리 먼 미래 사회 또는 미래의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라는 이런 각오로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도 못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야당이 과거 그 정부 여당일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개혁과 관련해서 했었던 주장, 정책 모두가 옳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3대 개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여야 간에 앞으로 이제 논의를 어떻게 해갈 건지 내년에 굉장히 큰 그 정치적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저희가 이 관련 질문 좀 당겨서요. 그러면 내년에는 진짜 어느 때보다도 정말 사회적으로 또 경제 각 분야에서 좀 어려운 한 해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개혁 이 과제도 추진해야 되고 이 여야 간의 이 정치력을 상당히 좀 발휘해야 되는 그런 그 책임과 과제가 지금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내년을 앞둔 어떤 이 각오나 기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내년은 모두들 뭐 예상하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지금 뭐 3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그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종식될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종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나름의 질서대로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 상황은 객관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금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내년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대 개혁 과제는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먼 미래를 보고 여야가 좀 내년에 선거 없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틀을 좀 마련해야 된다. 내년에 이 모든 것을 논의를 해서 결과를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논의를 하고 충분한 이 결과를 가지고 내후년에 선거가 지나면은 총선이 끝나면은 정말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은 큰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여야 모두 내실라지는 좀 그런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여야 간의 그런 그 갈등, 대립 그리고 뭐 문제점이나 이제 모순점을 그대로 좀 안고 내년을 맞게 되기 때문에요. 정말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가요? 뭐 오늘 이 뉴스가 오늘의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뉴스라고 하니까 조금 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 야당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점, 또 우려하는 점. 이것은 어쨌든 정권은 국민의힘 정권이지만 의회 권력은 저희가 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일당으로서의 의회 권력을 훨씬 더 국민을 위해서 또 훨씬 더 타협적으로 또 지혜롭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있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그 국회에서의 수를 앞세워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저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은 저희 야당에게도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희 야당도 그런 지점을 넘어야만이 여당과 함께 협치할 수 있는 기반이 저는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봤을 때 현재 여당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우려는 무엇일까? 이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당과 국회에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마치 뭐 왕조시대에 우리가 윤허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금의 허락을 받는다. 마치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또 마침 또 우리 또 대통령께서 성씨도 윤씨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여당의 그 게임의 룰, 전당대회 룰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력한 주자에 대해서 뭐 힘을 실어주는 모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천신만고 끝에 이 과정에서 여야가 뭐 예산안이나 뭐나 협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이런 점들은 또한 국민들한테 많은 그 우려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 당이 그런 점들을 본인들의 당에서 스스로 좀 극복하고 넘어야만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뭐 아무리 경제 지표가 조금 나아진다 할지라도 서민들의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조금 보다 좀 긍정적인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지난 한 해 좀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이제 이 새해에 대해서도 좀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도 국회가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그 일몰 법안들도 이제 그대로 있고요. 아마 이제 이 효력은
올해가 끝나면 이제 소멸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 1월 들어서 임시국회를 어떻게 열 건지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할 건지 여러 가지 뭐 쟁점들이 여야 간에 이제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다가오는 새해는 그래도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은 그대로 안고 갑니다만 국민들이 정말 좀 박수를 칠 수 있는 여야 협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 4,000원 정도 오릅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인데요. 대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kW당 13.1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46,000원이던 전기요금이 내년부터는 5만 원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발전기금 등을 합하면 실제 내는 돈은 현재 5만 2천 원에서 5만 7천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가격이 올랐으나 이 비용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에 적자가 쌓이고 경제에 부담이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전기요금은 9.5%가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고 한전은 7조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해 적자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도 한전과 산업부가 계산한 적정 인상액 51.6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분기 이후에도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 4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급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일단 동결하고 2분기 이후에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비교적 안정됐다는 점과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도 내년에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5%대 고물가 속에 가계와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보조금 대상에 상업용 전기차도 넣기로 했습니다. 리스와 렌트, 택시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방안이 일부 수용된 겁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Q&A 형식으로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을 설명하며 상업용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리스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다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산 전기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붙였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대당 7,5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가량으로 개인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과 같습니다. 재무부 세부 규정에 따르면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와 렌터카, 우버 택시 등이 모두 보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적용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온 사안으로 보조금 대상을 북미산으로 제한한 조항은 법 개정 없이 고치기 어렵다고 보고 차선책으로 공략해온 겁니다. 올해 말로 지금 예정돼 있는 그 재무부 가이던스 마련에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백악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도한 조맨친 상원의원 등은 상업용 전기차에도 혜택을 주는 건 허점을 찾는 기업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로이터 통신은 상업용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킨 재무부의 방침은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상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전반적인 점유율 경쟁에서는 여전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광물과 관련한 요건은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중국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사실상 막았습니다.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로 2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달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환자는 300명에 달하며 지난달보다 14배 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다음 달 해외여행 규제를 대거 풀기로 하면서 6허의 귀환이 예상된 상황. 정부가 국경문을 닫아거는 강력한 카드를 내놨습니다. 우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한 달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2번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탑승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또 받게 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검사받고 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확진될 경우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되고 검사와 격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항구에서도 하선자 모두에게 PCR 검사가 이뤄집니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음성 확인서나 입국 후 검사 가운데 한 가지를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강도 높은 방역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이제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이고요. 특히 이제 입국 후 PCR 검사는 저희가 이제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장 유전체 분석까지 하는. 정부는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추가 증편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으로 예상됐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중국이 최근 방역 빗장을 풀어내면서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이 계속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새로운 변이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실효성은 어떨지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코로나19 전망은 어떨지 관련 내용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코로나 상황을 일단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제된 게 좀 상당히 기억에 남긴 하는데요. 네. 예. 지난 3년 동안의 이제 코로나 상황 언제쯤 이 긴 터널을 벗어날지 참 궁금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끝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쯤 온 겁니까, 우리가? 예, 일단 뭐 우리가 전체 영화의 뭐를 이제 100분으로 얘기한다면 예. 이제 한 70에서 80분 정도 온 게 아닌가. 이제 마지막에 예.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이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지 말지 언제쯤 해제할지 그 얘기를 하던 중에 지금 중국발 변수가 지금 불거져 버렸습니다. 네, 예.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만 정부 당국이 오늘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죠.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좀 강화된 그런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이제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건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감염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유행을 아주 크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예. 더 중요한 거는 혹시라도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조기에 확인하지 못하면 국내 유행 상황 자체가 매우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수준 정도면 적어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변이 모니터링에는 적합한 수준으로 이제 제재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 전에도 이제 음성 확인이 돼야 되고 네. 입국 후에도 1일 안에 이제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 단기 비자 발급도 뭐 제한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몇 겹의 이제 이 조치가 동시에 취해지는 건데 네. 이 정도면은 중국 내에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걸러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단기 비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예. 우리나라의 국내 단기 한 1, 2주 정도의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입국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왔다가 가시면 그분들이 우리나라 확진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거의 어렵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성 확인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거기서 감염된 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못 타서 비행기 안에서의 전파를 좀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또한 국내에서 PCR 검사를 하는 게 되면 일단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을 어느 정도 이제 확인 가능하고 국내에서 계속해서 유전자를 확인해서 이제 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수 보고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일단 국내의 유입 상황들, 특히 변이의 유입 상황들을 제한하는 데, 차단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변이가 어느 시간 지나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기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내 감염자 중에는 이제 무증상인 사람도 상당히 좀 많을 네.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PCR 검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걸러지고 차단이 되는 거라고 저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무증상 감염자는 PCR로 어느 정도 이제 네.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일단은 중국에서 혹시라도 검사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돌아가서 또는 검사 방법이 잘못돼서 걸러내지 못한 분들도 이제 국내 들어와서 PCR 한 번 더 돌리니까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제 확진된 분들이 국내 들어오는 걸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웃 나라이고 같이 네.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웃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뭐 어떤 무분별한 혐오 정서나 이런 거는 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을 좀 면밀히 관찰하고 이 차단해야 될 건 차단하는 것이 맞다 그런 그 판단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이런 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그 규제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이거는 이제 중국 내 상황을 보면서 가져가야 될 텐데. 지금 중국 내의 어떤 이 확진 그 상황이라든가 이거 공식 통계가 제대로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 자체에서 이제 감염 의심 사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중국이 지금까지 자랑하던 우리는 검사 정말 많이 하고 다 걸러낸다고 했던 부분마저도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 여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확진자의 숫자 자체도 이제 전국 정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더러 게다가 이제 그 민심이나 이런 것들의 입안을 고려해서 중증 환자 숫자라든지 사망자 숫자들 거의 지금 통계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다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런 소식으로 의하면 뭐 하루에 뭐 몇천만 명이 감염되는 수도 있겠다라고 나오는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정부 자체가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는 국내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도 예. 있고 대외적으로 또 중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 초기에 이제 중국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여러 입국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취해졌던 부분들 때문에도 예. 정보 공개를 더 못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 관련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네. 저희도 이제 정책을 좀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중국 내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그 변이 바이러스도 이제 BA5라고 하죠 일단은. 네, BA5 그리고 그다음에 BF7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네. 예,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BF7로 넘어가서 유행한 국가들이 일부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BA5에서 BN1로 지나가서 우리나라에는 BF7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예. 주종은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유럽이나 미국 유행 상황에서는 이제 BF7이 이미 주된 바이러스가 된 국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BA5가 어쨌든 우세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네, 그것이 이제 다른 변이로 이제 바뀌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BN1입니까? 예, BN1이 이제 좀 주종으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는 추세로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런 그 경향성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확진자도 늘 때는 확 늘고요. 그리고 네. 이 우세종도 한두 달 만에 이제 확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변화 속도가 이전보다는 좀 느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이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기는 한데요. 예. 오미크론 변이 자체가 하이 변이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서 이 하이 변이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제 오리지널 오미크론이나 BA5에 비해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준 정도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백신 회피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변이가 아직 없다 보니까 이게 아주 서서히 바뀌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네. 유행 자체도 뭐 완전히 그냥 변이 바뀔 때 갑자기 확 올라가는 패턴이었는데 지금도 아주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인 부분들도 아직까지 오미크론 내에서 아직까지 그 경쟁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판가름이 안 됐기 때문이고요. 예. 만약에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를 뛰어넘는 아예 새로운 알파벳의
그런 이제 변이가 혹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예전에 우리가 델타 처음 들어왔을 때나 오미크론 처음 들어왔을 때 한두 달 사이 유행 갑자기 커지는 상황 본 적 있잖아요. 이제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발 변이의 가능성들을 가장 이제 우려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더욱이 지금 이제 겨울철이어서 네. 좀 추운 날씨 속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두 달 동안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아직까지도 맞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맞아야 되는 건지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지 여전히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백신 접종률이 좀 추가 접종률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던데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동절기 예방 접종으로 이제 개량 백신 중심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 전 국민 대비로는 11%밖에 접종을 안 하신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고위험군에서의 예방 접종률이 좀 60대 이상의 30%를 못 넘은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저희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요양시설 같은데 예방 접종이 50% 정도 도달했는데 이게 이 12월 초에 마스크 논란들이 막 이제 시작되고 나서 예방접종 속도가 올라가던 게 사실 꺾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금 유행 상황 자체가 꽤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중증 환자의 발생도 계속 늘어나서 중증 환자가 거의 600명에 가깝게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고령자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개량 백신을 접종을 해주셔야 이번 겨울 유행이 그래도 좀 무난하게 지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면역력이 취약하신 분들은 네. 일단 반드시 좀 접종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이가 백신을 위주로 맞는 것이 맞을 것이고, 네. 하지만 이제 또 과거에도 이 접종을 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적지 않아서요. 네. 이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뭐랄까요, 이제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백신 종류에 따라 이 효과는 좀 많이 달라진다고는 하던데요. 예, 일단 이제 mRNA 지금 현재 개량 백신은 mRNA 백신 계열의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다 공급이 된 상황이고요. 네. 현재는 이제 BA.4.5 중심으로 접종을 하고 있어서 근데 다만 이제 mRNA 백신에 대해서 아주 중증 이상 반응이 있었던 분은 접종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노바백스라든지 또는 이제 SK의 스카이코비1 같은 이제 단백질 합성 백신들을 접종을 열어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 현재 효과 면에서는 개량 백신이 감염 예방 효과도 한 30에서 50% 정도 뛰고 있다고 미국의 초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효과는 개량 백신 접종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해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서 좀 어느 정도 해방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은 뭐 중국 상황을 보면서 마스크 해제 그 시점도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일단은 이제 지금 시작해서 계속 유행되고 있는 겨울 유행의 판가름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유행이 어느 정도 지나다가 1월 넘어가면 이제 감소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네. 중국발 변이의 유입이나 이런 상황이 지금의 유행 상황을 좀 더 길게 가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저게 1월 중순 정도가 꺾이는 게 아니라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도 유행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발 변수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추후에 내년 상반기에 대한 대책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그 해제 시점도 조금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하지만 봄 이제 정도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라도 이 재유행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은 여전히 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어떤 변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거의 4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유행이 커지는 이런 패턴들은 1, 2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웅장하게 떠오르는 태양. 지난 1월 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올해 첫 일출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2년의 마지막 해가 저무는데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해넘이나 2023년 개묘년 새해 첫 일출을 보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내일 오후 5시 23분 올해 마지막 해가 지고 1월 1일 오전 7시 47분에 첫 해가 뜰 예정인데요. 전국의 이름난 명소까지 멀리 가지 않고도 해넘이와 해돋이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수도권 도심의 명소 몇 곳 소개해드립니다. 네, 먼저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이름처럼 하늘의 노을을 보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언덕에 올라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해를 볼 수 있는데요. 새해 첫날 아침 7시엔 해돋이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선유도 공원은 보행자 전용 달인 선유교에서 여의도 쌍둥이 빌딩 사이로 떠오르는 새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시내버스로 갈 수 있는 데다 평평한 곳의 자리에 유아차나 휠체어로 가기도 좋습니다. 해외까지 이름난 일출 명소 아차산도 빼놓을 수 없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한 예능에서 아차산 일출 산행에 나서면서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이곳은 산이 높지 않아 쉽게 오를 수 있고 무엇보다 한강 너머로 떠오르는 일출이 백미입니다. 수평선 위로 뜨는 해도 놓칠 수 없죠. 인천 영종도 거잔포 선착장에는 상어 꼬리를 닮은 무인도, 매랑도 위로 붉은 해를 볼 수 있어 해돋이 사진 명소로도 꼽히는데요. 새로운 한 해 희망을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몰이나 일출 30분 전에 도착하면 좋습니다. 이때 이렇게 너른 하늘에 붉은빛이 퍼져서 장관인 매지가워, 그러니까 마법의 시간이 펼쳐지는데요. 빛이 고르고 아름다워서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감상하든 안전이 먼저인 것 잊지 마시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올 한 해에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빛나는 시민의식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감동을 전한 우리 사회의 의인들을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애가 밑에 깔려서 울고 있으니까 아 이거 차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다가 다른 분들도 되게 문 열고 열심히 뛰어와 주셔서 다행히 들고 옮기고 아이 상태를 봤는데 그래도 좀 괜찮았고 현장에서 충격을 줘야지만 신생 일진이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발견한 즉시 처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한참을 달려오던 중형버스는 앞을 가로막은 대형버스에 부딪혀 멈춰섰습니다. 이 차가 이게 졸음 휴게소로 들어가면 거의 진짜 큰일 나겠다. 진짜 이거는 우리 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아무 상관없는 시민들이 다치겠다 싶어서. 그때 물이 여기까지 차 있었고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봐야겠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떤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몸이 먼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들이 충분히 피난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았던 거는 최대한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나.
내가 최소 할 수 있는 건 그거지 어떻게. 그렇게 일단은 가게 앞에 눕혀놓고 이제 물도 먹이주고 막 내 집 앞에서 이렇게 살리지 못한 게 그게 가장 죄스럽고 내가 한이 맺어가지고 죽겠어 내가 먹는 밥이라도 해서 얘들을 먹게 버리면은 그것이 내 성일 같다 해갖고 내가 선수그날 밥을 해가지고 국 끓이고 죽음 앞에 애들 앞에서 내가 장사한다는 것도 죄스럽고 그러는데 여기를 문을 닫게 되면은 꼴목에는 침침하고 캄캄하고 근데다가 조문객들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이제 꼴목길이라도 환하게 좀 밝히기 위해서 제가 문을 열어놓고 내가 밤새도록 불 켜놓고 네, 올해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새해 1월 2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